본의 아니게 한국 최초의 맨디안트 컨설턴트가 된 심영섭입니다. 마지막 세션으로 치매 대응의 네이비 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참고로 저는 육군 출신입니다. 네이비 실과 관계는 없고요. 맨디안트가 2013년 APT-1 보고서를 통해서 굉장히 널리 알려졌고 세계 최고의 치매 대응 전문가들로 알려졌고 특히 작년 소니 픽처스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발표에서는 그 인텔리전스와 전문가들이란 주제로 맨디안트가 누구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사용하고 인텔리전스를 이용하는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7월 달에 맨디안트에 합류를 했고요.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대응이 주요 업무이고 사전 진단 서비스 그리고 사이버 방위센터 구축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맨디안트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속서트 구축 운영 그리고 치매 대응을 주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09년부터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APT 공격을 분석하게 됐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대책이나 SOC, 서트 운영으로는 표적형 공격에 맞서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효과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분석하게 됐고 대안을 찾게 됐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개인적으로는 맨디안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맨디안트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 외에 네트워크 보안이라든지 리눅스 시스템 엔지니어링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맨디안트가 누구인지 설명을 드리고 인텔리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디안트가 누구인지 일단 이 마크는 트레이드 마크는 등록 상표입니다. 근데 맨디안트 이름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케빈 맨디안의 맨디아 앞부분과 그리고 앤드 팀 뒷부분을 합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 소수의 컨설턴트 회사였고요. 맨디안트가 제일 첫 세션에서 1993년부터 펜타곤에서 보안 관제 분석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컨설팅 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소수의 컨설턴트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배경은 AFOSI라고 하는데요. 미공군 특수수사요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케빈 맨디아, 데이브 머커, 존 리즈. 핵심 멤버들은 전부 미공군 특수수사요원 출신이고요. 일부는 이제 AF 서트 출신이 있습니다. 주로 미 정부기관 CIA나 NSA, DIA, DOD, FBI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맨디안트 창업하기 직전에는 파운드스톤에서 컨설팅 서비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맨디아도 좀 약간 군인 느낌이 나고요. 실제 본사 가면 군인 출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텔리전스 쪽은 그 보안 요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맨디안트의 이제 미션은 처음부터 Finding Evil and Solving Crime이라고 적을 찾아서 범죄를 해결하라 이 모토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2004년에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10년이 넘었죠. 2004년은 파이어아이가 처음으로 창업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의 표적형 공격의 탐지 대응 솔루션 개발한 파이어아이가 그리고 표적 공격에 맞선 컨설팅 회사인 맨디안트를 창업한 해가 우연치 않게 일치하는 해죠. 그래서 2008년에 기존의 전통적인 그 포렌식 방법으로는 그 엔터프라이즈
분석 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점 때문에서 컨설턴트 내부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개발했고요. 그 장비를 제품으로 출시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FireEye 엔드포인트 솔루션으로 통합이 됐고요. 2011년에 관제 서비스를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MCERT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관제와 다른 것은 네트워크 쪽에서는 네트워크 패킷을 수집하고 패킷을 분석하고, 그리고 호스트 단에서는 실제 포렌식 레벨까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탐지가 되면 그게 정탐인지 오탐인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공격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까지 판단해서, 그리고 어떤 공격 그룹이 공격을 했는지까지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12년에는 맨디안트 내부에서 인텔리전스 팀을 별도의 팀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역 전문가라든지 문화 전문가, 그리고 정보 분석 전문가, 정보 과학자들 등등이 이제 전문 그룹으로 별도의 팀으로 구성이 됐고요. 2013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APT1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2014년에 FireEye와 합병을 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는 맨디안트는 별개 회사가 아닙니다. 맨디안트 FireEye 컴퍼니라고 적혀 있는데, 현재 맨디안트는 FireEye 내의 컨설팅 그룹입니다. 그래서 침해 대응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컨설팅 별개의 조직으로 FireEye 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FireEye고 맨디안트는 하나의 컨설팅 브랜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장비라든지 관제 서비스 이런 부분은 전부 FireEye의 서비스와 제품으로 통합이 됐고요. 침해 대응이 가장 맨디안트의 창업 때부터 가장 중심적인 서비스였기 때문에 침해 대응 컨설팅을 위주로 한 컨설팅 조직만 별도의 조직으로 남아서 맨디안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디안트 구성원들은 현재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한 200여 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지금도 계속 현장에서 침해 대응을 진행하고 있고요. 평균 10년 이상의 정보보안 경험이 있고, 현재까지 한 14권 이상의 보안 전문 서적들을 집필했습니다. 패킷 분석이라든지 루트킷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책은 최근에 발행된 서적으로요. 3판까지 나왔는데 1판, 2판, 3판 전부 케빈 맨디아와 이제 그 외 컨설턴트들이 공동 집필을 한 서적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컨설턴트들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팀워크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전문 팀과 그리고 인텔리전스 팀, 그리고 관제 서비스 팀, 그리고 컨설턴트 팀이 별개의 조직으로 같이 협업을 합니다. 이 악성 코드 분석팀은 플레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인 악성 코드는 초점을 맞추지는 않고요. 침해 사고에서 발견된 타겟형 악성 코드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기본 분석부터 상세 분석까지 하고, 단지 악성 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분석 결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트워크와 호스트상의 침해 지표를 찾아내서 그걸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침해 지표를 이용해서 컨설턴트들은 다시 네트워크와 호스트 단에서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인텔리전스 팀은 컨설턴트들이 수집한 다양한 침해 정보를 수집해서 그 위협 행위자의 프로파일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공격이 어떤 그룹에서 발생이 됐는지를 추적을 하게 되죠. 관제 서비스 팀은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탐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대응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컨설팅 팀, 관제 서비스 팀, 그리고 악성 코드 분석 팀이 인텔리전스 팀과 협업해서 악성 코드 분석한 내용을 인텔리전스 정보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컨설팅을 하고,
다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더 침해자들을 네트워크와 호스트 상에서 찾고 그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이런 팀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는 침해 대응 고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침해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니 픽처스하고 뉴욕타임즈는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뉴욕타임즈가 공개된 이유는 기자들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뉴욕타임즈는 편집장이 기자들이 쓴 기사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냥 폭로를 한 거고요. 그 외에 미공개된 침해 대응 고객이 대단히 많은데요. 거의 매일 한 건 이상의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침해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적게는 200건에서 많게는 300~400건의 침해 대응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컨설팅 고객에서 한 75%가 일반 기업이고요. 그리고 25%가 정부 공공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의 33%는 미국 포춘 100대 기업의 33%를 차지하고요. 다양한 산업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텔리전스는 적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정보기관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적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인텔리전스 정보, 레퓨테이션 정보라고 해서 IP 도메인, 이메일 주소, MD5 정도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건 극히 일부 단편적인 정보일 뿐이죠. 기본적으로 인텔리전스 정보라고 하면 6하 원칙에 따라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예를 들어 APT 그룹 1이 왜 정치적, 군사적, 금전적 목적으로 어떻게 특수한 전술과 도구와 절차에 따라서 TTPS라고 부르는데요. 언제? 보통 아까 여러 세션에서 발표됐지만 탐지되기 전까지 한 205일 전에 특정 산업군의 특정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독점적 기술 정보를 유출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저희 인텔리전스 팀은 별도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이닝을 하죠.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맨디한테 침해 분석 결과 보고서입니다.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부 침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입니다. 그게 뭔가 자동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우리 FireEye 장비에로부터 수집되는 DTI 정보 등이 있고, 그리고 오픈소스 인텔리전스부터 수집되는 정보 등이 있고, 또 외부 기관과의 정보 교환으로 수집된 정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 침해 대응 결과입니다. 그리고 인텔리전스 팀의 두 번째 역할은 공격자의 추적인데요. 저희가 공개한 보고서에 이제 APT1과 28, 그 다음에 이제 FIN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공개한 건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공격 그룹의 이제 극히 일부분입니다. APT 1번 보고서와 28번 보고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사이에도 많은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룹별로 저희가 침해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인텔리전스는 공격 그룹에 대한 프로파일과 IOC 침해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침해 지표는 공격자 프로파일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정 말웨어 패밀리를 사용한다든지 특정 행위를 사용한다든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보통 압축해서 데이터를 유출하는데요. 압축에 사용되는 암호가 동일하다든지 등등의 그 침해 지표가 있고 대부분의 침해 지표는 공격 그룹과 매핑되어 있습니다. 이걸 관리, 유지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은 공격 동향에 대한 보고입니다. 왜 침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배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가 다음엔 무엇을 목표로 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이제 M-Trends라는 보고서를 발행하는데요. 2009년부터 발행했죠. 그 전해
1년 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침해 분석, 침해 대응 결과를 1년 데이터를 전부 수집해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특정 공격 그룹이 그 공격 내용이 이제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또 공개를 합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프로파일과 그리고 IOC의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공격자의 행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텔리전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이기 때문에 공격자가 각 공격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그동안 쭉 수집한 결과 저희가 볼 때는 그 표적형 공격의 공격 단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에서 사이버 킬체인하고 이라고 이제 발표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좀 몇 단계가 생략이 되어 있거나 저희 단계에서는 루프가 있습니다. 초기 침투 단계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커스텀 악성 코드가 포함된 피싱 메일을 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76%가 작년 동안 피싱 메일을 사용했고요. 그 외엔 신뢰 구간을 이용하는, 예를 들어 파트너라든지 지사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경유하는 경우도 그 외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침투한 이후에는 경로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악성 코드를 실행한 후에 CNC에 접속하고 콜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공격 도구를 다운로드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에 실행되는 익스플로이트는 굉장히 가볍고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툴들을 다운받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브라우저의 취약점, 브라우저나 일반 어도비라든지 플래시 등등의 취약점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권한이 일반 유저 권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유저 권한으로는 그 침입자가 원하는 바를 다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 상승을 위해서 키로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시덤프를 한다든지 암호를 패시더 해스로 암호를 우회한다든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윈도우즈 크리덴셜 에디터라든지 미미카즈라는 툴 이용해서 메모리상에서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 패스를 수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권한이나 어드민 권한을 획득한 이후에는 내부 정탐을 하죠. 왜냐하면 익스플로이트한 침해한 그 PC가 최종 목표가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마케팅 부서나 세일즈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들에서 특히 이제 보안 인식이 높지 않은 부서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서 그런 부서 만약에 실행을 했다면 그 시스템 권한, 그러니까 IDC 접속 권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든지 시스템 관리자의 PC를 노립니다. 그 다음 단계로 IDC 접속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내부 시스템 간에 내부 시스템을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 시스템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컨트롤러를 타겟으로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측면 이동, 레이터럴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측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일반적인 윈도우즈 커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netUse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최근에는 윈도우즈 비스타 이후에 파워쉘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워쉘 스크립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netUse로 이미 이제 어드민 권한을 획득했죠. 도메인 컨트롤러를 만약에 장악을 했다. 그 전에 어드민 권한이라든지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로컬 어드민을 이네이블 한 상태에 모든 로컬 어드민 패스워드가 동일하다. 그럼 쉽게 측면 이동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netUse를 이용해서 특정 타겟 IP를 서버나 PC를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한 후에 악성 코드를 복사를 합니다. 그 뒤에 원격 실행을 하는데 ps exe 커맨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at 커맨드를 이용해서, at 커맨드는 이제 잡 스케줄인데요. at 커맨드를 이용해서 해당 커맨드가 1분 뒤에 실행되라 라고 하면 1분 뒤에 해당 리모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sc 커맨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서비스에 해당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실행해라 라는 식으로 원격 실행을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리버스 쉘을 획득하고 다시 그 해당 PC나 서버에 접속을 하고, 그 뒤에 백도어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설명이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백도어 설치하고 한 군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종의 악성 코드를 다양하게 설치하고 백도어를 은폐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VPN 접속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달성할 때까지 공격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경유지 서버를 두고 데이터를 전부 취합한 후에 압축해서 유출을 하죠. 이 표적형 공격의 각 단계별로 공격 그룹마다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경유지 서버에 특정한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룹마다 자기 약속을 하죠. 특정 디렉토리에 데이터를 모으자. 그리고 그 데이터는 암호 압축할 때 어떤 암호를 쓰자. 이거는 같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측면 이동, 레이터럴 무브먼트의 방법론이라든지 내부 정탐에 사용하는 커맨드라든지 등등의 각 그룹마다 다르고, 그걸 저희는 이제 프로파일링하고 IOC를 유지를 합니다. 그 침해 지표 IOC라고 하는데요. 악성 코드라든지 공격자의 방법론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기술하는 저희가 공개한 이제 오픈 IOC 표준이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 뭐 MD5 파일명, 레지스트리 키값, 서비스 링크라든지 IP 도메인, 이 각각 하나하나만 떼놓고 보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그거로 정확하게 탐지하기 어렵지만, 이거를 AND OR 조합으로 다양한 조건을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마리아 패밀리 하나라고 하면 이 조건이 수십 개가 붙게 됩니다. 그걸 하나의 IOC로 보자. 네. 아까 이제 프로파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APT1, 28, 핀4, 그리고 아까 이제 케빈이 얘기했던 뭐 중동 지역의 위협 그룹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의 예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중국에서는 그 매 5개년마다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저희 나라 한국에서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12차 5개년 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올해까지입니다. 그 계획 안에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첨단 장비 제조,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산업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전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중국은 그 국가의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집중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이 정부 소유일 수도 있고 정부 소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공격 그룹을 활용하고요. 다양한 공격 그룹이 각 분야별로 전문 공격 그룹을 할당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저희 맨디안트가 어떤 기술을,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리전스와 인텔리전스를 기본적으로 이용하는데요. 그 외에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침해 사고를 할 때는 이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초기에 수집된 증거를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이제 저희 기술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수집된 정보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침해 지표를 이용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전체 그 윈도우즈 호스트를 스캔하고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식별된 시스템, 네트워크 쪽에서나 아니면 이제 그 스캔을 통해서 식별된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그 시스템을 그 라이브로 포렌직을 합니다. 그래서 포렌직 결과 새롭게 발견된 악성 코드가 있다면 그 악성 코드를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악성 코드 전문팀에서 분석을 해서 추가로 또 거기서 IOC를, 침해 지표를 만듭니다. 그 침해 지표를 이용해서 다시 또 전체를 스캔하죠. 이런 식으로 또 스캔하면 또 발견되고 또 추가로 IOC를 만들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침해 지표가 최대한 확보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시에 복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침해가 발생된 호스트 리스트라든지
누출된 계정 리스트라든지 발견된 악성 코드나 C2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을 해서 이 내용이 분석 내용이 어느 정도 전체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날 한시에 전부 복구를 실시합니다. 많은 경우에 악성 코드가 발견되면 해당 시스템을 포맷하거나 아니면 CNC 주소가 발견되면 바로 방화벽에서 차단하거나 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 공격자도 바로 인식을 합니다. 인식한 후에 기존의 다른 악성 코드, 은폐되어 있던 악성 코드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그 악성 코드로 다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그 발견됐던 악성 코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중간중간에 발견되는 걸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림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저는 복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다시 네트워크상에서 모니터링을 하죠. 다시 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 전체 과정에서 사용되는 침해 지표가 여러 가지 침해 지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침해 지표가 있고요. NBI라고 부르는데요. 호스트 기반의 침해 지표가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침해 지표는 네트워크 공격 탐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호스트는 호스트 쪽, 그리고 이 둘을 병행해서 로그를 분석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에 이미 현재 과거의 침입은 확인할 수 없겠죠. 네트워크는 실시간 트래픽이기 때문에 현재 공격자의 움직임이 있는지 감시하고요. 그리고 발견되는 경우에 패킷을 분석합니다. 네트워크 포렌식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가시성을 확보하고 그 공인만 뿐만 아니라 내부 사설망에도 전부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악성 코드 패밀리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에서 사용되는 그 암호화 방식을 저희가 알고 있다면 그 내용도 디코딩해서 실제 암호화 통신을 확인한다든지 그 통신 내용에서 재구성하거나 가능하다면 유출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합니다. 그래서 고객 네트워크의 입구, 관문, 백본 구간뿐만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 그리고 VPN 액세스 구간, 전체 구간에 센서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호스트의 경우에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침해 지표를 이용해서 침해 흔적을 찾고 그리고 찾게 되면 바로 라이브 상에서 포렌식을 수행합니다. 디스크 이미지 분석을 하는 경우도 때로 있지만 그런 건 굉장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버에 데이터를 전부 수집해서 유출한 경우에 그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시스템에 한정해 이미지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부 라이브로 포렌식을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전체에 윈도우즈 전체 에이전트 설치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와 컨트롤러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침해 사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평균 한 5만 대 정도의 그 윈도우즈에 에이전트를 설치합니다. 많게는 50만 대까지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통적인 포렌식 접근 방법으로는 많아야 100대 이상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저희는 에이전트 컨트롤러 모델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IOC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수조사가 가능합니다. 윈도우즈 호스트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 컨트롤러 설치해서 그 침해 지표를 찾고 라이브 포렌식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저희는 로그 분석도 수행을 하는데요. 네트워크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전부 수집을 합니다. 근데 가트너가 작년 2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빅데이터는 수집하기만 하면 빅노이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동의합니다. 수집한 이후에 그 데이터를 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만 뽑아서 알러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프록시 로그라든지 윈도우즈 이벤트 로그라든지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사후 이동, 레이터럴 무브먼트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경우에 이제 보여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서 윈도우즈 이벤트 로그 내에서 프로세스 이벤트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를 이용해서 콜백
발생했다면 그걸 확인한다든지 하는 식의 분석을 합니다. 근데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고객 네트워크에서 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고요. 고객 환경에서는 로그 수집 리눅스 박스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로그 이용해서 전부 받은 후에 그 박스가 저희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텔리전스 정보랑 그 다양한 룰을 이용해서 매칭을 해서 얼러트를 하죠.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은 업데이트라든지 룰 관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와 그리고 인텔리전스와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포트폴리오는 다양한데요. 침해 대응, 물론 저희가 그 전통적인 컴퓨터 포렌식도 수행하고요. 그리고 법률 자문 이런 서비스 제공합니다. 근데 중요하게는 저희 이제 침해 대응, 기업 환경에서 침해 대응을 주로 수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보안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침해 진단, 여기서 이제 침해 진단 뒤에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안 진단하면 이제 그 정책을 리뷰한다든지 취약점 진단하거나 모의 해킹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침해 진단,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진단을 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사적인 보안 프로그램을 진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준비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대응 준비도 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다 같은 산업 컨트롤 시스템이 있다면 그 보안 갭 진단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 측에서 SOC 서트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구축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이버 방위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그 구축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사이버 디펜스 센터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속 서트는 주로 이벤트 대응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방위 센터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사이버 디펜스 센터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속 서트는 이벤트를 수집해서 이벤트를 얼러트하죠. 예를 들어 SQL 인젝션 리퀘스트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서버에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가 일반적인 이제 이벤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SOC에서는 이벤트를 대응하고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서트에서 대응을 하죠. 그래서 보통 조직에서 SOC랑 서트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SOC랑 서트가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사이버 방위 센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지에 대한 이제 판단 기준이죠. 이미 침해를 당했다. 긴급 침해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침해 대응 서비스 제공할 수 있고요. 만약에 침해 당할 경우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대한 진단을 제공해 드립니다.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하거나 대응 준비도를 진단하거나 사이버 방위 센터를 구축 지원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침해를 이미 당했을지도 몰라 또는 침해 당한 후에 복구 작업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시스템을 확인한 게 아닌 경우에 최근에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어딘가에 그 잠복해 있을지 모르는 악성 코드라든지 침해 경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의심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침해 진단, 전수조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보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취약점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졌네요. 침해 대응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에게 인텔리전스 정보와 그 침해 지표 그리고 네트워크 기술과 그 호스트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데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발견된 일부 PC라든지 서버 어떤 일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체를 대상으로 침해 사고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침해 사고 조사 분석 결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침해 복구 계획을 같이 제공을 하죠. 그래서 침해 시스템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표적형 공격, 국가 지원의 APT뿐만 아니라 금융범죄, 내부 위협 등등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기존의 침해 대응과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대든 10만 대든 전체 대규모 산업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호스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침해 대응 결과, 침해 대응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침해 지표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침해 여부를 찾고 분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설턴트가 한 3명 정도가 들어가서 한두 달 안에 수십만 대를 조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규모의 침해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서비스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해 진단은 침해가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건데요. 네트워크상에서 그리고 호스트상에서 이미 침해를 당했었다든지 아니면 현재도 현존하는지 여부가 의심이 될 경우에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IOC에는 각 침해 그룹의 프로파일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IOC 침해 지표로 탐지가 되는 경우에 특정 그룹이 침해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M&A를 인수합병하는 경우에 인수합병 대상의 회사가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여부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수합병한 후에 네트워크를 통합하는데요. 통합하기 전에 그 기존 회사가 안전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통합한다든지 하는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대응 준비도의 경우에는 SOC 서트를 대상으로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탐지, 대응해서 분석,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를 원천적으로, 침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침해가 발생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탐지해서 빠르게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문서, 프로세스를 진단하고요.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현황을 진단한 후에 모의 훈련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경험했던 수많은 표적형 공격, APT 공격에 대한 가상 훈련을 하고 권고사항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공하죠. 사이버 방위센터의 경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SOC와 서트를 별개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 전체 탐지, 방어, 분석 대응까지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저희가 구축하는 데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설계, 구축, 운영 지원을 해드립니다. 근데 교육훈련은 저희 모토가 최전선으로부터 강의실로. 실제 저희가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별도의 강사가 없습니다. 악성코드 분석가가 악성코드 분석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침해 사고 분석가, 컨설턴트들이 침해 대응 교육훈련을 합니다. 실제 내용은 기술적인 부분은 기존에 알고 있던 많은 다양한 기법들을 통합해서 같이 교육을 진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실제 했던 경험들을, 현장의 경험들을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맨디안트 역사를 말씀드릴 때 2004년에 창업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이어아이는 10년 이상의 APT 탐지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맨디안트는 10년 이상의 분석 대응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아이가 맨디안트가 만나서 적응형 방어 전략이 완성됐는데요. 파이어아이는 탐지 방어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맨디한테는 분석 대응을 제공하는 거죠. 제품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격의 각 단계가 위쪽이고요. 그리고 방어 전략이 왼쪽 부분입니다. 매트릭스인데요. 이 전체 공격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들은 초기 침투와 경로 확보 구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제품이 포진해 있죠. 하지만 저희는 방어 측면 그리고 초기 단계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분석 대응까지 포함이 되고 그 외에 내부 정탐, 측면 이동, 연결지, 목적 달성 단계까지 포괄하는 제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침해가 발생될 경우에 저희가 침해 여부를 진단하거나 침해 대응을 제공하고 이 전체 프로세스를 고객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준비도를 진단하거나 방위센터를 구축을 지원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여러분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렇죠? 공격자의 각 공격 단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방어 단계에 이 매트릭스에서 고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과 전문가와 그리고 인텔리전스가 이 전체 매트릭스를 커버하고 있는지 혹시 맨 앞부분 초기 침투 단계의 탐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전체 단계와 더 중요한 초기 침투보다 더 중요한 게 목적 달성인데요. 목적 달성 전에 탐지해서 공격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 받겠습니다. 빨리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